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공부하러 오신지 아시죠? 경매. 그쵸? 경매, 혹시 세 분은 경매 혹시 입찰은 안 해보셨죠, 그럼? 다른 분들은 거의 다 뭐 법원 갔다 오셨고, 몇 분 안 계시고, 그쵸? 저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잠깐 소개를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계신 랜드프로에서 경매 투자 스파르타반 전문가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드림에셋 부동산 중개 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여기 매경 부동산 중개법인, 미드리치 투자자문, 또 올리핏 컴퍼니 이런 데서 경매 및 자산관리 지금 서비스를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건대 실무교육 경매 등등 해서 뭐 지자체나 협회에서 좀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요것만 잠깐 좀 체크를 다시 한번 할게요. 한 10초만 드릴 테니까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은 혹시 몇 개 정도나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될지 좀 말씀 좀 주세요. 이걸 체크하시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과정이 중급반이에요. 일단 전체적인 맵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온라인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처음에 경매의 가장 메인은 기본반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돼요. 기본반으로. 근데 이 기본반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예 처음이신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예 처음이신 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경매의 전체적인 굵직한 틀을 먼저 잡아드리고 실생활과 연관을 시켜서 좀 이렇게 재미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생초보반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반이 메인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반 과정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경매를 우리가 학위 따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응용하고 적용해서 뭔가 실전에서 뭔가 직접 눈에 보이는 차익이나 수익을 얻기 위한 건데, 그래서 실전반으로 가기 전에 그동안 배웠던 거에 대한 내공들을 조금 더 다지면서 실전, 현장 또는 사례를 많이 넣어서 이 중급반이라는 걸 지금 개설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생초보반이나 이제 온라인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RSA나 RSM 과정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RSM이나 RSA는 기본반보다 살짝 좀 약해요. 살짝. 왜냐면 일단 주차가 5주차밖에 안 되니까, 기본반은 6주였고.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생초보반이나 기본반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똑같이 제가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들으시면 되면, 기본반하고 생초보반하고 한 반 정도는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스피드 있게 리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리뷰하면서 뼈를 제대로 세워야지 다 허물어졌거든요. 또 다시 또 세우고 해서 또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고, 여기는 실전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이제 이런 이론을 넘어서 계속 실전으로만 하는 게 실전반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중급반 수업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이거 뭐 거의 뭐 아는 내용이다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반 정도는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지고 반 정도는 조금 더 실전과 또 깊이 있는 내용으로 가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마 수업 하다 보면 이래서 조금 중급반이구나 하는 거 조금 느낄 수 있어요. 혹시 7개 이상 되시는 분, 다른 분들은 이제 거의 되실 것 같은데 7개 이상 되시는 분 공부하시고 5개 이상. 오케이. 자, 비슷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커리큘럼을 잠깐 볼게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실전 7단계로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를 해드렸죠. 네. 이 부분들이 2강부터 10강까지 있는데, 지금 생초보반이나 기초반에서는 못다한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구석구석 경매가 워낙에 경우의 수가 많아요. 저도 공부를 해요, 여전히. 그렇죠? 판례 같은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다지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조금씩 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부분 동안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본기 닫기라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부분이 실전 무장 단계예요. 여기 경매를 하다 보면 부동산 소송이라든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부동산 소송에 대해서 또 특강을 한번 하는데, 민사집행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그 안에 어떤 뭐 내용증명이라든지 가압류 가처분 신청, 심지어 뭐 인도명령 또 명도소송 그 이후의 절차들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고 있어야 경매가 크게 눈에 그려져요. 그냥 뭐 대충 시세보다 5% 싸게 받지, 아파트 낙찰 받지,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쭉 이제 100세 시대 살면서 나중에 70, 80까지 경매를 쭉 하시려면 이런 내공도 좀 키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도 마찬가지야. 세금이 상당히 복잡해요. 계속 바뀌어 나갔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플러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들, 이런 부분까지 좀 알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상가하고 토지가 예전에 우리 주택 안정화 시장 때문에 상가 토지 쪽으로 풍선 쪽으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할지를 또 실전 감각으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유형별 낙찰 사례하고 실전 감각 다지기 시간도 다 실전 무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파란색 부분, 이 5주차에 집중을 시켜놨어요. 제가 이날은 특수물건 잡는 날이에요. 5주차는 여러분이 들어는 봤어요. 우리 민법 공부하면서, 그렇죠? 법정지상권, 유치권, 지분매각, 여기에 대한 각각의 사례와 솔루션이 있고, 사실 요 3대 특수물건 외에도 한 20개 정도는 돼요. 특수물건이. 여러분 적어도 각각의 개념을 알고 이 개념들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갖고 이 경매 물건들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총 중급반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반으로 가시게 되면 이런 내공으로 해서 물건을 하나하나 이제 유형별로 잡고 자금별로 잡고 지역별로 잡아서 실전으로 이제 입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진행을 했고, 첫 번째 시간을 이제 지금부터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기본반이나 기초반 들으시고 많이 내려놓으신 분도 계셨을 거고, 아마 그걸 그대로 갖고 가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일단 빠른 스피드로 한 반 정도 리뷰를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첫 시간의 메인은 경매 절차예요. 여러분들은 경매 절차에 대해서 정말 심플하게만 공부했는데, 이제 오늘은 경매 절차를 전체를 놓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예 경매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원에 온라인 신청을 하셔서 무료로 제공이 될 거예요. 네, 말씀 주시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은 더 듣고 오시는 게 좋아요. 네, 이해가 많이 안 되시면 빨리. 왜냐면 스피드 있게 진행을 좀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올해 시장을 한번 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도 그 TV 프로그램에서 뭐 강남 집값 못 잡고 강북 집값 오른다 이런 거 뉴스를 좀 하더라고요. 자, 일단 작년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1.25%였죠. 마감은 1.5%였지만 1.25%가 그 전에 몇 년 동안 계속 저금리였어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야겠다. 은행 금리 아니니까 금융자산에서 부동산으로 돌리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부동산이 화랑이었어요. 화랑이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정부가 바뀌었는데 계속 이 시장을 못 잡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대책이 나온 게 바로 파리 대책이었고, 그렇죠? 그 파리를 앞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금리가 낮고 하다 보니까 가계부채 연체율도 감소가 됐었어요. 뭐 하나하나 이슈를 볼게요. 시장이 화랑이니까 경매로도 더 싸게 취득을 해서 수익이나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즉 수요가 많았어요. 그리고 수요가 많았고 경매 물건에 대한 연체율, 가계부채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물건 수는 줄었고, 경매 시장도 똑같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했는데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당연히 낙찰가는 올라가겠죠. 경쟁률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일단 이 표에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일단 금리는 올라갔죠. 추가적인 인상도 좀 고려를 한다고 하고는 있어요.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관건이 된 게 지금 약간 시장이 얼었죠. 제가 중개사무소들 많이 방문을 해요. 어제도 방문을 했고. 매도자는 물건을 안 내놓고, 그렇죠? 매수자는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출 막히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직 관망. 그리고 적어도 뭐 올 여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게 경매에서도 또 똑같이 있어요. 그런 수요가 관망 추세고 조금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체율은 늘겠죠.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물론 시차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는 줄 거고, 공급은 늘 거고, 낙찰가율은 빠질 거고, 경쟁률이 줄어들 거고, 그럼 우리가 경매 물건을 취득함으로써 수익이나 차익은 늘 거고, 이게 기본적인 2018년도 구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하든 빌라를 하든 토지를 하든 무조건 경매로 하게 되면 일단 초기 취득 비용이 싸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더도 말고 3개월 정도만 투자하시면 한 90%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입찰을 다 가능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얘기는 잠깐 그냥 짧게 지나갈게요. 지금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전체를 내다볼 때 입주 물량, 공급 물량, 금리, 또 대출 규제, 실수요자들이 지금 전세가하고의 갭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전세 말고 매매로 할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전세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 하고 여기에 뭐 계속된 이슈들이고 이거 잡겠다고 하는 거고 강남 잡겠다고 하는 거고 이런 정책들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복습을 꼭 하세요. 한 번씩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통계를 전적으로 믿지는 말려고 했어요. 그쵸? 통계상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평균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에서 통계를 활용을 하시려면 그게 전국이 아니라 지역별로 어떤 통계가 있는지 또는 물건이 아파트인지 토지인지 그 물건별로 구별을 하라고 했어요. 여기 보는 작년도 2017년도에 전체 낙찰가율이 73%였어요. 지역 전체 전국이고 또 물건도 전체고 했을 때 73.8%죠. 네. 여기에 벗어나지 말자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73.8%라고 했는데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주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를 했을 때 87.5%였어요. 전국의 주거로. 그쵸? 올라갔죠, 지금? 그리고 이 주거시설에서도 주거시설 80.5%인데 이 주거시설에서도 여러분들이 더 선호하는 건 아파트죠? 아파트. 주상복합까지 포함한 거. 92%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전국으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국으로 아파트 또는 주복이라고 하는 주상복합까지 포함하니까 올라간 게 92.3%.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통계를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물건이 어떤 범주에 속하느냐에 보고 통계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전국 하다가 전국에서 서울로 바뀐 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렇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여기도 주복 하게 되면 99.5%.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경매 앞단계 한 반 정도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공부를 쭉 할 텐데 요 단계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될 건 기준선이에요. 입찰가의 기준선. 그렇죠? 근데 이미 우리가 기준선을 파악할 수 있는 힌트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법원에서 제공해주는 감정평가서겠죠. 왜? 그 물건 판단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거는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거고 입찰가에 대한 기준선은 지금 통계로 보여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야, 경매 지금 평균이 74.8%라며? 근데 내가 들어갈 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야. 그러면 기준선은 여기죠. 이게 아니죠. 그렇죠? 게다가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야? 이거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입찰가를 쓰셔야지 여러분들이 들러리를 안 사요. 상위권에서 제대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주거 말고 상업시설은 67.9%, 그렇죠? 상가, 또 토지는 76%. 토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토지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76%까지.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또 하나. 작년에 총 10만 7천 건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물론 시세보다 높게 받은 물건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예. 그게 알고 받은 경우도 있을 거고 모르고 받은 경우도 있을 거고 모르고 받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컨설팅을 잘못 받았다거나 또는 본인이 여러 대단지 아파트인데 층이나 향이나 개념 없이 받았다거나 그렇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알고 받은 경우에도 있을 수 있죠. 이건 왜 그래요? 물건이 없어. 거래가 안 돼 지금. 경매 물건에는 있어. 그래 높게 받는 거죠. 140%씩 쓰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고 받았든 모르고 받았든 이게 사실 문제인데 요분들이 보증금 냈죠.
시세보다 높게 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보증금 포기 못하니까 잔금 내죠. 그렇죠? 어차피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 요 내용. 지금 제가 이제 쭉 작년, 재작년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재테크 특히 경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관심 있냐를 보려면 어떤 분들이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보게 되면 주부나 직장인 분들이 한 7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대 분들 정말 깜짝 놀랄 분들이 오셔요. 20대 분들, 또 은퇴 앞두신 분들, 이제 막 은퇴하신 분들, 명퇴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한 30% 정도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경매 투자 전문가 스파르타반이죠? 이제는 이거 하지 말자. 우리 지난번에 법원 갔다 왔잖아요.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추어 같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앞에 가서 당당히 입찰하시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올라가서 선수급에 돼서 이제 일반 물건, 특수 물건 또는 상가나 토지까지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지금 좀 빨리 했어요. 이해되시죠? 앞에 계신 분들? 네. 자, 우리 요런 얘기는 좀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 생초보나 기본반에서는 제가 가능하면 법적인 용어를 잘 안 썼어요. 쉽게. 근데 제대로 한번 경매가 이런 건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경매란 무엇인가?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무슨 법으로? 민사집행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한다는 게 경매라고 얘기했고 당연히 권리관계가 복잡하니까 우리는 권리 분석을 했던 거고 세 가지 목적물 압류 경매 등기가 찍히죠. 등기부에. 그럼 압류의 효과가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 매매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가 없죠. 일단 먼저 압류를 잡아놓고 경매 등기 놓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해서 현금화를 시키죠. 캐시를 만들죠. 그 캐시는 누구 거? 채권자들 거죠. 이분들한테 우리는 변제, 즉 배당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경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여기서는 요것만 볼게요. 한번 이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간편하고 싸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 있고 이 부분 경매 이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우리 여기 이 과정에서도 안 나와요. 이거 특강에서 나오는 건데 이때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으로 넘어와서 더 디테일하게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나오면서 더 많이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게 우리 매수인들, 낙찰자들 우리 경매 낙찰받고 거기 있는 소유자들, 점유자들 빼려면 뭐부터 신청하라고 그랬죠? 인도명령 하라고 그랬죠. 인도명령. 그렇죠. 인도명령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소송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요 즉시 항고라는 얘기 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절차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 부분들은 좀 넘어갈게요. 온라인으로 꼭 한번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자, 그래서 지금 소액 투자로 이제 처음에 2018년도 하시려는 분들은 여러분들 그 경매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물건들 들어가도 리스트가 쭉 뜨죠? 그쵸? 물건 많고 대신 이렇게 과열된 시장으로 들어갈수록 여러분이 욕심을 조금 줄이셔야겠죠? 그래야 낙찰이 되니까 20명, 30명 붙는 물건들은 그리고 운도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선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은 사실은 초보분들이고 그분들 막 쓰시는 분들, 질르시는 분들 그렇지만 이제 실력을 좀 뒷받침하시는 게 좋고 일단 첫 번째 투자부터 안전하게 성공해 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지역 넓혀가고 자금 넓히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나온 차익하고 수익은 다음번 투자를 위해서 가야 되고 또 세금, 정책 다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 부분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혹시 임의경매, 강제경매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오케이. 자, 경매는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가 있어요. 그쵸? 있는데, 누구는 차용증을 빌려주고 경매를 신청하고, 누구는 담보를 잡아서 경매를 신청해요. 이 부분들은 지금 여기 그 기본반에서 중급반으로 넘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생초보반이라도 온라인을 한번 듣거나 아니면 교재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서적. 다 설명을 좀 못하니까. 그렇죠? 일단
은행에 담보를 설정하고 바로 경매 넣을 수 있는 거를 임의 경매라고 하고, 그렇죠? 담보를 안 잡고 그냥 차용증 쓰고 판결까지 받아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하고 경매 넣는 거를 보고 강제 경매라고 해요. 대부분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 부분들은 한번 아셔야 될 거고, 우리가 공매를 안 배웠어요. 그렇죠? 공매를. 근데 공매도 그 경매처럼 지금 많이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공매도 여러분들이 조금 클릭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공매도. 그렇죠? 지금 우리 경매 본 거는 다 법원에서 진행이 됐지만 공매는 캠코에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되죠. 빠르게. 그리고 경매는 유찰되면 한 달 걸리죠. 다음번 나올 때. 근데 공매는 일주일 단위로.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렇죠? 빨라지고, 경매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요. 소송으로 가야 돼요. 조금 더 힘들어지겠죠. 공매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권리분석 해봤지만 별로 그 임차인들이나 점유인들이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송하면 바로 끝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70% 가까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대리인들, 즉 갑의 대리인 또 을의 대리인들 양쪽이 대리인 없이 둘 다 스스로 소송하는 게 70%라는 얘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소송 얘기를 할 건데, 그렇게 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분석 자체가 깔끔하고 또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돼서 공매도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간략하게 제가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제일 이제 중요한 얘기들 할 거예요. 경매 절차에 대해서. 자, 일단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채권자들, 채무자 있고 채권자 중 누구 하나가 경매를 넣었고 그 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강제 매각을 해서 이 부동산을 실제로 거주를 하거나 또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응찰을 한다라고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했는데, 그러면 이걸 뜯어봤을 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잠깐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요 전 장표에서 채권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임차인도 채권자라고 했죠. 임차인이 갑이에요, 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각인이 돼 있죠. 근데 좀 전에 임차인 채권자라고 했죠. 그렇죠.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있으면 갑은 채권자죠. 그렇죠. 그 속성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임차 보증금으로 볼 때는 채권자는 임차인이 채권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방을 빼줘야 되는 건 의무가 있는 것도 임차인이에요. 그럴 때는 임차인이 채무자지만 경매에 있어서 그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부분으로 본다면 임차인은 채권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도 채권자 또는 세금을 못 내서 국세청 또는 시도에 있는 세무서 관련된 기관들, 각종 가압류권자들, 건재상권자들 다 채권자죠. 그분들 중에서 누구 하나가 경매에 넣는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1순위, 2순위 뭐 이런 은행권의 건재당권자들이 담보가 있으니까 법원 문 두드려서 임의 경매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임차인도 금방 채권자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담보를 잡았나요?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면 담보가 되지만 전세권을 설정을 안 했다면 이분들은 그럼 임의 경매가 안 되니까 무슨 경매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 경매 해야죠?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판결을 받았든 또는 담보권을 실행을 했든 해서 법원을 두드릴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는 당연히 온다고 뭐 무조건 다 보고 딱딱딱 사인해주면 안 되겠죠. 판단을 해야겠죠. 이 담보 설정에서 이게 경매 넣는 게 맞아? 판결 제대로 받은 거 맞아? 근데 그게 틀릴 수 있겠죠. 틀리면 백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 각하라는 게 있어요. 각하. 이런 떼야 돼요. 그러면 다시 보정을 하든 또 새로운 권리를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넣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경매 제가 2, 3일 정도면 그거 파악해가지고 바로 경매 개시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분들이 다 채권자인데 경매에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채권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이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등기를 등기부에다가 심어둔다고 그랬죠. 그래야 제3자들, 임차인들 또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보호를 해주니까 그리고 경매 등기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채권자들 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한테 다 그 경매가 개시됐다고 송달을 해요. 송달. 우리 이 절차가 어디 나와 있는 절차예요? 이게 지금
민사집행법. 거기에 각각의 종별로 쭉 나와 있어요. 민사집행법만 책으로 요만큼 돼요. 딱 4권. 거기에 조목조목별로 경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자 송달을 했고 경매 등기도 했어.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요 경매 물건이구나. 그러면 매수를 하려고도 안 할 거고 임대차를 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채권자들은 아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A랑 나는 B인데 A가 경매 넣었네? 경매 들어왔네? 그럼 나도 요거 배당을 받아야겠네? 요 생각할 수 있겠죠. 송달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등기를 해놓고 이 채권자들한테 왜냐면 경매 목적이 아까 처음에 3단계 압류하고 그 다음에 현금화하고 그 다음에 변제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압류하고 현금화를 하려면 현금화 낙찰이 되면 현금화를 할 텐데 이거 가지고 각각의 채권자들한테 변제를 해주려면 이 사람들이 얼마를 줘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법원에서. 그렇죠? 그럼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 다 가지고 와봐. 얼마 받을 거 있니? 라고 채권 신고라고 최고를 해요. 법원에서 최고한다고 해요. 얘기해봐. 그쵸? 이런 거 얘기하고 임차인한테도 최고하죠. 뭐라고 해요? 우리 권리문서 배울 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우리 전입일, 확정일 배당 요구 배웠잖아요. 그 배당 요구가 그 얘기예요. 임차인도 채권자라고 했어요. 무조건 을이 아니라 그분은 여기서 경매에서는 갑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은 채권자니까 채권자들 임차인을 포함해서 얼마 받을 거니?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공과금, 세금 맞죠? 예. 국세청이라든지 국가, 지역, 지자체에서 하는 세금들도 얼마니? 하고 물어봐요. 그래야 나중에 배당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계속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그 현장에 못 가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원이 먼저 현황조사라고 해서 집행관이 하죠? 현황조사하면 현황조사서가 만들어지죠? 조사서 만들어지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서를 만들고 우리 그 신권 나오기 얼마 전에 두 문서가 나온다고 그랬죠? 2주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최저 매각가가 정해지겠죠.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액으로 최저 매각가를 정해요. 그렇죠? 그렇게 4억 정도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하면 최저 매각가는 신권의 4억입니다 라고 이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경매 준비를 하고 여기에 이 두 가지 서류를 기본으로 해서 무슨 문서가 만들어지죠? 매각 물건 명세서. 개런티 할 수 있는 서류라고 했고 이거는 신권일 경우에 최초 매각기일 얼마 전에 나온다고 그랬죠? 일주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매에서 쭉 준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개시 공고를 하고 입찰 서류를 우리가 열람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개런티 해주는 서류는 딱 요 세 개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2단계 때, 3단계 때 물건문서 배웠잖아요. 등기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또 일반적인 시세, 실거래가 다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가 지금 민사집행법으로 움직이는 단계 2자면 여기 빨간색 부분 이렇게 표시했는데 경매가 딱 나오고 오픈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응찰자로서의 입장이에요. 이거는 물건 자료 먼저 열람을 하고, 그렇죠? 그 7단계에 따라서 현장 답사를 하고 입찰가 분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할지 말지 정하고 떨어지면 보증금 반환받고 입찰자 입장,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을 조금 넓게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경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실생활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모든 법적인 관계나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자, 우리가 지금 다 입장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지금 요걸 듣고 계시냐면 다 투자자로서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경매 투자로. 그쵸? 그런데 여러분이 아니시더라도 여러분의 지인이나 가족이나 누군가는 소유자나 채무자로서 경매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럴 수 있죠.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가치가 있는 뭐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입장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유자나 채무자의 입장이라면 이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봐야 돼요. 나 이게 돈 빌려주긴 했는데 지금 이거 일부 갚았고
안 넘어가도 되니까 즉시 항고를 한다거나, 그렇죠? 또 여기 뒤에서 낙찰을 했는데 이건 적법한 낙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조건으로는 낙찰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경우에는 이 입장에서도 경매를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임차인 입장. 임차인이 지금 뭐 갑을 얘기를 했지만 A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임대인인데 B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임차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 나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상가가 될 수도 있고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이 경매 여체를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저한테 상담 보면 또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이게 지금 경매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거꾸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전체 절차가 다 보이겠죠. 자, 어쨌든 입찰을 이제 하는 날이 됐어요. 법원에 가서. 서울에 보통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입찰을 했었고, 그렇죠? 그러면 입찰하고 나서 여기 이게 중요해요. 자, 입찰해서 낙찰자가 무조건 한 명일 텐데 폐찰된 사람은 여러 명이겠죠? 그렇죠? 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낙찰을 했어요. 그럼 낙찰했을 때 여러분들은 낙찰자죠. 근데 낙찰자를 우리 집행법에서는 뭐라고 하죠? 낙찰자. 최고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했어요. 지위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신고한 사람. 그럼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그 부동산의 주인인가요? 이 단계에서? 아니죠. 그렇죠? 일반 매매에서 이분은 계약금만 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계약금만.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물건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거 별탈 없이 내가 이 물건 꼭 가져가야 되는데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심을 갖고. 왜냐면 여러분들 법원에서 여러분한테 계약금 냈으니까 중도금 없고 경매에서는 잔금을 내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매매할 때는 계약금은 언제고요, 중도금은 언제고요, 잔금은 언제입니다. 딱 정해놓고 매매를 하는데 경매는 잔금을 내세요라고 하는 게 기다려야 돼요. 2주를. 그렇죠? 이 2주 동안에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채무자, 소유자, 뭐 임차인 다 관계를 생각해보자고 했는데 여기서 채권자가 경매를 넣었어. 근데 그게 정말 기다리다가 경매를 넣은 경우도 있지만 감정 때문에 1,000만 원, 500만 원 갖고도 경매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감정 때문에. 진짜 안 갚아? 나 처음에 경매 넣는다? 정말로? 아이, 진짜 넣는다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경매 취하해버려요. 알았다, 갚을게. 그러면 낙찰이 됐다 한들 그분이 돈을 갚아버리면 이거 굳이 압류, 그 다음에 현금화, 변제할 필요 없죠. 이미 협의가 됐잖아, 지금. 갚았잖아. 그러니까 잔금 내기 전에는 여러 가지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잡았을 때는 2주가 조금 많이 조바심 날 거예요. 이거 별 탈 없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일주일이 지났어요. 2주 중에서 1주가 있고 1주가 있는데 요 일주일이 지나면 지금 매각에 대한 내용인데 매각을 허가를 법원에서 결정을 정하는 날이에요. 요런 단어 정도는 이제는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각, 허가, 결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낙찰을 했는데 다 그 허가를 결정하나요? 결정을 하는데 허가가 아니라 불허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매각 불허가 결정.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허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이 되면 이제 드디어 우리 건가요? 아직도 아니에요. 또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돼. 일주일을. 자, 이때는 똑같은 이 매각 허가에 대해서 이번에는 뭘 해줘요? 확정을 해줘요. 확정. 매각 허가 확정. 드디어 여기 확정을 받으면 이제야 좀 안심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매각 허가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법원에서 통지가 하죠. 자, 귀하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 지금 매각 허가 확정을 받았으니 잔금을 언제까지 내세요. 이때로부터 보통 얼마 준다고 그랬죠? 이때로부터. 한 달 정도. 한 달 반은 여기서부터 한 달 반이고 2주 지나고 여기서부터 한 달 정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법원에 따라 달라요. 재량에 따라. 어떤 거는 좀 촉박하게 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더 텀을 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또 채권자 채무자가 협의하거나
취하시켜버리면 우리는 또 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이렇게 물건이 좀 귀하고 여러분들이 꼭 하는 거는 잔금을 일찍 내라고 해요. 잔금을. 그렇죠? 잔금을 일찍 내라. 왜냐면 잔금을 냈다면 채권자는 우리 잔금 낸 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걸 취하시키려면. 빨리 내라고 하죠. 동의 받는데 뭐 공짜로 안 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요 단어 정도까지는 우리 알고 지나가야 돼요. 매각 허가 결정은 매각되고 일주일 뒤에 받는 거. 매각 허가 결정, 불허가 결정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는 매각 허가를 드디어 확정하면서 요 확정이 돼야 우리는 잔금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법원에 대해서는 우리 그 소송도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이의가 있다거나 또는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면은 진행이 계속 위로 올라가죠. 법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항고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낙찰자, 짧게 낙찰자라고 할게요. 최고가 매수 신분이라고 하지 않고 낙찰자의 신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빨리 잔금 내고 명도하고 원만하게 내가 다 활용을 해야 돼. 그 입장이에요, 지금 낙찰자가. 그런데 채권자, 또 채무자 이런 사람들이 이 매각 허가 결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채권자가 또는 소유자가 이의 신청할 수도 있겠죠. 글씨가 너무 작다. 이의 신청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낙찰 허가 결정에서 이의 신청하고 즉시한 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경매가 계속 지연되죠. 나는 빨리 잔금 내고 내 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하게 되려면, 이건 법률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기 우리 소송은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소송하게 되면 판결받죠. 경매도 강제경매는 판결받죠. 그렇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판결받던가, 그렇죠? 이렇게 판결받는데 판결받지 않고 결정되고 인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판결 안 받고. 그런 것들은 여기는 1심, 2심, 3심 이렇게 올라가죠. 이 전체를 우리는 요런 1심, 2심, 3심 요런 제도로 올라가는데, 여기 결정되고 인용되고, 우리 아까 명도할 때 인도 명령 신청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쵸? 요거는 판결받는 거 아니잖아요. 신청. 그쵸? 인도 명령 되는 부분들은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고라고 하는 거예요. 항고 또는 재항고. 그래서 여기 항고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항고. 이렇게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잔금 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막았죠. 그럼 이분들한테 좀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고를 할 때 소유자나 채무자나,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다를 수도 있죠. 아버지의 부동산으로 아들이 돈 빌려가지고 물상 보증인 돼서 할 수 있습니까? 소유자나 채무자 이런 분들이 항고를 하든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항고를 하든 법원에 돈 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공탁하는 거 맞는데 항고 보증금. 얼마? 낙찰가 10%. 5억이면 5억에 낙찰했으면 5천만 원 내야 되죠. 작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 5천만 원 냈어요. 항고 보증금을. 근데 만약에 항고에 대해서 기각됐어. 그럴 때 이 항고 보증금을 다 돌려주면 그분들은 뭐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응찰자가 응찰해서 낙찰받고 쭉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런 소유자 채무자들이 항고를 할 때는 요 금액을 못 돌려받아요. 상당히 크죠. 꼭 남의 길을 막는 게 맞다, 자기가 맞다고 하는 분들만 항고하겠죠. 안 그러면 겁나서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민사집행법 만들 때 이런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낙찰자를 더 그만큼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유자 채무자가 아닌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법정 이자만 빼고 돌려줘요.
법정이자. 언제부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 기각 결정이 된 때까지의 이자만. 몇 프로예요 지금 법정이자? 법정이자 몇 프로예요? 15%죠? 법정이자 15%. 그렇죠? 그래서 소유자가 채무자가 요 낙찰자의 길을 막고 싶으면 항고 보증금 묻고, 만약에 네가 틀렸으면 보증금 이거 돈 어디로 들어가요? 그럼 다시 5천만 원. 법원 수익금? 네? 이거 채권자한테 가죠. 네. 모든 경매에 있어서의 그 배당금에 다 들어가요. 이 부분까지. 그럼 또 채권자만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고를 할 때는 신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낙찰 허가 확정이라고 했고. 자, 요거 얘기를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임차인들 중에서는 경매 절차를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경매 절차, 민사집행법을 몰라요. 그래서 본인들이 더 불안해해요. 어떤 낙찰자가 올지 더 불안해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지금 이런 단계에 와 있고 선생님이 구제를 받으시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만약에 거기에 배당금을 받을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을 받으시려면 이제 저랑 같이 얘기하셔서 제가 명도 확인서를 드리고 이분은 나중에 배당 받을 때 법원에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임차인분들이 굉장히 빠삭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요 진행이 될 때 여기 현장 답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현장 답사할 때 지난번에 벨 누르신 분 계신가? 아파트 문 두드리시거나 점유자 보신 분 계세요? 별로 안 계시죠? 네. 현장 답사를 할 때 그때 이미 점유하고 있는 분들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아니면 낙찰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낙찰 받고라고 한다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점유자를 봐야 되는데, 낙찰 받고 간다는 거는 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명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낙찰 받았다는 거 법적으로 개념을 볼게요. 낙찰 받은 채고가 매수 신고인이죠. 아직 자기 거 아니죠. 근데 지금 점유자 만나러 간 거죠. 근데 이분이 낙찰자가 이제 뭐 아파트 1100이로 갔어. 낙찰자입니다. 라고 이제 멘트를 했어요. 아, 매매 사건 낙찰자입니다. 할 때 임차인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주인이구나. 내가 이제 쫓겨나가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알지만 이 절차법을 쭉 아시는 분들은 계약금만 낸 사람이잖아,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렇잖아. 결정도 안 떨어졌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결정 받았어. 야, 드디어 이런 사람도 있네 해서 내가 결정 받았어. 또 갔어. 확정도 안 났는데 뭘 지금 저를 보러 왔어요? 경매 처음 하세요? 이러겠죠, 또.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들 면담을 하다 보면 절차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도 꿰고 계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확정 받았어. 이때 갔어. 그럼 또 뭐라 할까요? 잔금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절차를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 임차인이 어떤 성향이고 어느 정도를 알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코치를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코치가 통하는 분이 있고 안 통하는 분이 있고 그래요. 명도 하다 보면. 어쨌든 정식으로는 낙찰됐다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법적 지위는 없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포텐셜이.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결정받고 확정받고 잔금까지 내야 드디어 여러분이 제대로 된 명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자기 거니까. 이때 가서 이제 가죠. 아, 나는 법적으로 잔금까지 낸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임차인이 뭐라 할까요? 아,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러겠죠, 또.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말 그대로 법대로 해야죠. 여기 과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겁내하지 마세요. 90% 이상은 다 협의로 끝나요. 우리 명도 배울 거예요, 나중에. 자, 지금 입찰하고 낙찰 허가 결정을 했고 7일 뒤에, 그 다음에 또 7일 뒤에 낙찰 허가 확정을 했고, 이때서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임차인 입장이죠. 여러분들 대출을 하려고 해. 근데 대출도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면 입찰하기 전에 물론 대출 알아봐야 돼요. 러프하게라도, 대략적으로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거래가 많이 없고 이런 분들은 귀찮게 왜 물어보냐는 거지. 그 사건 번호 자기들도 권리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다 또 문자 텍스트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 알려주시죠. 아, 선생님 허가 확정되고 물어보시죠. 그분들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그분들도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 결정되고 확정받고 물어보시죠. 이러고 이제 물어봐.
그럼 딱 한 달 동안에 잔금을 확실하게 알아놔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수준은 다 입찰하기 전에 알아야 돼요. 왜? 여기서 얘기할게요. 여기서 지금 신권에서 입찰 서류 열람하고 입찰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1회죠. 1회차 신권. 신권에서 허가 났고 확정됐고 했는데 잔금 내서 했는데 잔금을 한 달 동안에 못 냈어. 그럼 잔금 미납이죠. 잔금 미납은 다시 경매 다시 원점으로 올라가죠. 그럴 때 우리가 신권이라고 안 하죠, 이제는. 그렇죠? 재매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잔금을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잔금을 못 냈을 때 똑같이 지읒으로 시작한다고 일단 외우기 쉽게 재매각이라고 했어요. 다시. 그렇죠? 여기서 대금 납부 못하면 미납하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재매각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여처가 좀 그만큼 지연된 거죠, 지금. 한 달이. 그러면 법원에서 보증금을 이번에는 확실히 할 사람만 넣어. 이거 또 이렇게 하면 계속, 왜? 빨리빨리 채권 채무관계 회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20% 공제하거나 30% 공제하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명을 다 제껴놓고 무효 처리되는 거죠. 10%밖에 안 넣어서. 그것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찰할 때, 우리 지난번에 법원에서 봤지만, 누군가가 차순위 신고했죠? 그날. 차순위는 만약에 1등이 잔금을 안 내면 2등이 바로 바톤 터치 되는 거죠. 누구 가격으로? 1등은 4억 쓰고 2등은 3억 9천 썼어. 근데 1등이 4억에 대한 잔금을 못 냈어. 그러면 차순위 신고가 3억 9천 썼으면 4억까지의 잔금 내야 돼요? 3억 9천까지 잔금 내야 돼요? 3억 9천. 민사집행법에 자기가 쓴 금액으로 낙찰받는다고 써 있어요, 거기. 차순위. 그래서 차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단, 차순위는 얘가 잔금을 못 낼 때까지 기다려야죠. 보증금은 킵해 두고 있는 거야, 지금. 하지만 절차는 빨라지죠. 여기까지 안 돌아가잖아, 재매각으로. 그렇죠? 안 내면 바로 그냥 낙찰이니까, 그분한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대금을 납부하면 이제는 우리 거. 등기를 안 찍어도 우리 거. 그렇죠? 하지만 명도를 할 때는 남이 살고 있는 거. 그래서 명도를 하고 인도명령 또는 인도소송. 그래서 진행된다는 거. 이 부분은 명도에서 얘기를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의외로 그 이제 경매 법인에 있다거나 또는 컨설팅 쪽에 하다 보면 절차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많은 해법들, 특히 낙찰자로서의 해법보다는 소유자, 채무자, 이해관계자로서의 해법들은 이런 절차들을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전체가 보이고, 여러분이 누군가 아까 얘기했지만 누군가 지인이 소유자나 채무자나 임차인으로서 이런 케이스를 안 당해야겠지만 당했을 때 여러분이 그만큼 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입찰가 분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해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까지가 이제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이것이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맵을 한번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우리가 경매 투자를 이제 이번 중급반에서 반 정도의 시간에 1단계에서 7단계까지 빠르게 훑을 거예요. 반 정도의 시간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직 1단계도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아직. 오리엔테이션 한 거예요, 지금. 경매에 대한 부분, 절차, 그다음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고, 이제 이것이 때부터 물건 선정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물건 선정을 할 때는 먼저 목표부터 선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나는 이거 한 10년 묻어두고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보유세를 다 물론 커버하겠죠. 얼마 안 되니까. 커버하면서 종부세 커버하면서도 나한테 어떤 수익을 가져다 주는 물건을 갖고 있다가 적정 타이밍에 팔 거야 라고 하는 목표 설정하고 물건 선정하는 거예요. 이 전체 맵을 한번 보고 10분 쉬었다가 1단계 들어가게 할게요. 선생님, 저거 미리 저기 잔금 받기 전에 미리 저기를 만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저렇게 미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질문 했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가 1단계에서 7단계까지 공부를 하면서 2단계에서 뭐 배웠죠? 2단계. 여기 배웠잖아, 지금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을 하면 그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게. 그렇죠? 권리 분석했더니 임차인이 3억 보증금 3억 다 받아가. 그거 보면 뭐 해? 다 배당 받아갈 건데. 그렇죠? 근데 3억인데 3억을 날려. 그럼 어차피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해야 돼? 집행 생각해야 돼요. 3억을 날리시는 분들은 여러분 생각만큼 쿨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3억 날린다고 생각해 봐봐요. 근데 본인 잘못도 있죠. 권리 분석을 못하고 들어갔잖아, 거기에. 근데 그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가능하면 많은 금액을 이사비로 받고 싶어 하는데 그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을 초월하게 된다면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경우도 거꾸로 뭐 보고 말고도 별로 없을 수는 있어요. 왜?
20평, 30평대 했을 때 강제 집행비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10평, 20평에다 하면 300?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경우에도 뭐 굳이 만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할 수도 있는데, 어떨 때가 이제 그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물론 임차인이 가장 크겠지만,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그것만 특수물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럴 때는 꼭 봐야죠, 이럴 때는. 근데 일반적인 패턴이 있는 임차인들에 대해서 아파트 점유자를 입찰 전에 많이 보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고, 데드라인은 집행비로 생각을 하시고 입찰하시면 되는데, 집행비가 300이라고 했을 때 300이 상당히 아파트 입찰가에서 소형 아파트일 경우에는 클 수 있어요. 50 갖고 붙고 50 갖고 떨어지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볼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본다고 막 때리진 않잖아.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좋은 질문 하셨고요. 10분 쉬었다가 이거 시작하겠습니다.